북극해가 얼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우리가 이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바다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더운 여름을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구상의 이산화탄소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태양열이 바깥으로 발산이 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나 물과 같은 성분에 의해서 열이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아마 요즘에 이런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식장을 집어삼킨 뜨거운 바다라든지 아니면 갯벌에서 펄펄 익어서 바지락이 폐사를 했다라는 소식들을 접하실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현상인데요. 빈산소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의 온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물속에 녹아 있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줄어들게 되죠. 많은 생물들이 물속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하고 호흡이 가파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형 해양 생태계의 해수면 수온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수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요리 경연대회에서 유명한 셰프가 이분하게 쿠킹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지구상의 해수면 수온도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수온이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해역입니다. 이곳은 바로 전 세계의 빈산소 지역입니다. 수온이 높아지는 지역과 아주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바지락을 가지고 고온과 저산소에서 어떻게 얼마나 견디는가를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저산소와 고수온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아주 빠른 속도로 바지락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산소라든지 고수온 하나만의 효과는 그에 비해서 낮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요인들이 이 생물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명태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잡히는 대표적인 어종 중에 하나였는데요.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생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나라 해역에서 새롭게 많이 잡히는 어종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참치라고 얘기하는 참다랑어입니다. 우리나라 바다 앞이 수온이 높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이 열대성 해종인 참다랑어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우리나라 장사해수욕장 앞에 참치가 떼죽음을 당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참치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것을 버린 나머지 저렇게 떼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또 다른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얼음이 녹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구에서 얼음이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북극과 남극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남극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빙하가 후퇴를 하면서 붕괴가 되고 바다로 떠내려와서 저렇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녹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북극해가 얼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우리가 이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7년인데요. 만약 이때 북극해에 얼음이 없는 날이 찾아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얼음에 의존하는 극지방 동물들입니다. 펭귄이라든지 북극곰이라든지 상당히 얼음에 의존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 뿐만 아닙니다. 열대 지역에 사는 동물들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해상 위에 있는 해상 도시를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그곳에서 살면 되겠지라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1.5도 증가를 낮추자, 아니면 2도 증가를 낮추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5도와 2도 그 사이의 간극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 구간에서 온난화 가스, 즉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이산화탄소를 앞으로도 많이 배출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올라가는 세계 평균 기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 지구상의 스케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예전에도 지구 온난화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룡이 살던 때를 상상을 해보시죠. 이산화탄소가 그때도 화산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증가를 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5번의 대멸종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멸종이 사실상 찾아온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속도보다 굉장히 느린 속도로 찾아왔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지구가 처음에 탄생을 해서 현재까지 45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45억 년을 하루의 시간으로 다시 환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인간이 출현한 때는 언제일까요? 밤 11시 58분 40초, 1분 20초가량 밖에 인간은 출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지구상에 있는 가장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기서 영양단계 연쇄 효과라는 생태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해달이 많이 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해달이 최고 상위 포식자였던 순간에 이들을 포식하는 범고래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범고래떼가 캘리포니아까지 밀려오게 된 거는 그 위쪽 지역에서 인간이 남획을 하면서 범고래가 먹을 물고기가 줄어들자 해달을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해달이 많을 때는 이 해달이 성게를 먹어치워서 켈프숲이 무성한 반면에 범고래가 등장하고 나서는 해달을 잡아먹고 그 해달의 수가 줄어들면서 성게가 증가하게 됩니다. 성게가 증가하게 되면서 켈프숲이 황폐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양단계의 연쇄 효과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실험을 정치가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제4해 운동이라는 걸 펼칠 때가 있었죠. 모기라든지 파리, 그리고 참새, 쥐와 같은 네 종을 박멸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참새가 벼와 곡식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대량으로 이 참새를 아예 멸종을 시킬 계획을 합니다. 참새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새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참새가 잡아먹는 해충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벼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고 영양단계 연쇄 효과로 무려 4천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아주 유명한 UCLA의 석학 교수입니다. 대표적인 저작이 바로 총균세라는 책인데요. 인류의 역사상 문명이 발전한 국가들이 과연 무엇으로 발전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총과 균과 새가 있었던 그런 민족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이 한 10여 년 후에 총균세에서 했던 이야기에 거꾸로 가는 판입니다. 문명의 붕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빠른 속도로 발전한 문명이 과연 어떻게 망했는지를 이분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지구 환경을 빠른 속도로 파괴를 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최초로 발명을 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쓰면서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최고의 상품이라는 격찬을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어떤가요? 이 플라스틱은 쉽게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쌓이게 되고 지금은 전 지구가 이 플라스틱에 의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상당수는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버려지면서
다른 제3의 국가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옷의 상당수를 그냥 폐기물로 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옷이 흘러나와서 이 바닷물을 오염을 시키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요즘 전기자동차는 굉장히 핫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환경 친화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에 필요한 부품들을 얻기 위해서는 광산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금속들을 캐내면서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물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파란색 구슬과 분홍색 구슬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파란색 구슬은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을 전부 다 끌어모은 양입니다. 그리고 반면 분홍색 구슬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양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기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상상을 했겠지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양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마시는 왼편의 구슬을 더럽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도지라고 불리는 사진인데요. 달 뒤편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찍었습니다. 저 사진이 1968년 언제 전송이 됐냐면 바로 굉장히 사람들이 들떠있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란 말이야 라는 탄성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전송된 그 다음날 뉴욕타임즈에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 아치볼드 맥클리쉬라는 분이 기고를 합니다. 저 작고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를 함께 탑승한 탑승자이자 여행자임을 깨닫는 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알고서 나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모르고서 나쁜 일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알고서 나쁜 일을 하는 게 나쁘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모르고서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